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과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의 태도가 다른 것 같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코로나19 정보 제공의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부대를 폐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오키나와 당국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키나와의 미군이 지역사회 문제로 발전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군의 대부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대로 일본 당국에 정보를 주지 않으며 오키나와는 주민들이 직접 미군을 감시하는 등 미봉책으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격리도 오키나와의 차탄 호텔을 빌려 감염자를 따로 격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위험한 처사라고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 미군 부대인 텐마 비행장 등에 나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미군 부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시위하는 등 코로나 문제로 미군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예민한 것은 섬지역 특성상 의료 붕괴 사태로 이어지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근 2개월 동안 확진자가 제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미군이 완전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일 방위 합의로 인해서 제대로 코로나 관련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는 차이가 난다며 주한미군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밝히고 격리시설로 보내진다는 것이죠. 오키나와에서 일반 호텔에 격리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오산 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보내집니다. 주한미군은 나이와 동선도 공개된다는 점도 차이가 나서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군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감염자 폭발 이후에 뒤늦게 당국의 요구로 미군들이 근처 쇼핑몰과 식당에 방문했다는 것이 알려져 군부대 주변 업소의 직원 130여 명이 PCR 검사를 받는 등 자칫 지역 집단 감염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포털에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일 미군에 지불하는 일본이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고노다로 방위상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제1미군의 감염 방지책에 문제가 있으며 엄격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일 미군의 감염 확대 방지 대책 중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나 무슨 문제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주적인 의견도 보이는데 각종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본 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은폐하니까 미군도 그와 비슷하게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검사하고 동선 추적 등 모든 코로나 관련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미국도 그에 적극 동조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선순환이 되는데 일본은 미군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동선 추적도 안 되고 검사도 안 해주니 미군도 아니라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도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200여 명 내외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동선 추적에 실패하며 사실상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공중파 방송에서는 일본 당국이 제대로 검사를 안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날짜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검사하는 숫자를 점점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243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3,800명이 검사했고 11일에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2,000명이 검사했습니다. 12일에는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500명만 검사를 했는데 절반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이런 상황이 나오자 13일에는 몇 명 검사했는지 공개를 안 했고 최종 확진자는 119명이 된 것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검사 숫자를 줄여서 확진자 숫자를 낮추고 도쿄에서 200명이 넘는다고 연일 보도가 나가자 아예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서 100명대로 줄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12일의 확진자 비율인데 500명 검사 시에 200명의 확진자가 나온 모양새인데 전체 검사자의 40%가 확진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누진 테스트 숫자가 140만 건인데 이 중 단 1% 정도인 13,512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테스트 숫자가 모자라며 테스트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관계 당국이 개입해서 통계를 여전히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일본 내 확진자 숫자는 현재 파악된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이 고우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확진자가 폭발하여 불안감이 고조되니까 이를 잠재우려고 테스트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겉으로 나오는 확진자 숫자를 줄인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미 3월경에 일본의 그래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상한 모양새이라고 보도하면서 통계를 조작하고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일본 당국이 제대로 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실장은 한국과 같은 테스트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본은 정보를 숨기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감염자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한 셈입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50%는 고우투 캠페인을 취소하고 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 이동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시스템에 맞춰 미군도 대응하는 것뿐인 것이죠. 한편 한국에서도 방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군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군이 제대로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현재 14일 격리 후 PCR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한국 입국자들 중에 점점 많은 이들이 확진자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오기 전에 제대로 격리를 거치고 PCR 검사를 하는지 한국도 알 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격리하고 PCR 검사까지 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확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미군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 미군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 본토에서 코로나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 또한 미군에서는 좀 덜 신경 쓰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 된다면 질본을 비롯 전국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일로 보도가 나가겠지만 미국에서는 10분에 5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파악됩니다.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7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도 다시 봉쇄 조치를 검토하면서 전국적으로 셧다운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AFP통신은 이날 하루 미국에서 5만 9천 명가량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주 저녁 모든 술집에 문을 닫고 식당 내 식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도 8천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가 약 3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역을 다시 재봉쇄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곧 학교를 개학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으로 인해서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 개학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주별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개학이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와 교육계 정상화를 위해 억지로 봉쇄를 풀고 가을 학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오히려 국민 안전에 해가 되므로 지지율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악화일로를 걷는 코로나에 대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릴리언 에보 교수는 지금 미국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라며 6개월 전에 중국 우한에서 봤던 것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플로리다주의 이런 확산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와 동맹한 주지사들이 옹호한 공격적 경제활동 재개 전략이 어떻게 현대사의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인 CNN, 뉴욕타임즈 등은 매일 기사거리가 넘치는 셈이 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양대학군 LA와 샌디에이고는 다음 달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된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미국이 경계가 됩니다. 사실상 미국은 방역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을 비롯해서 미국발 감염자 입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현재 국내 감염자보다 해외 감염자가 매월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동선 추적을 비롯해서 지역 감염을 최대한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보다 좀 더 낫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경계는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에 훨씬 심각한 팬데믹 국면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전 세계에 오픈한 상태로 경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까지 우죽순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기세에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신 2,3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며 중국의 압박을 지속하고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리고 오바마 케어를 살짝 손만 보고 적극 활용,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되어야만 그제서야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성향이 다른 두 후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거 열기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폭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거 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선거일 지났는데도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날 밤이라도 우리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 3차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5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다 보니 이례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집으로 수령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제도인데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있어도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미국 유권자 77%인 1억 8천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는 전 국민이 우편 투표로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다. 라며 우편 투표는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현재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화요일 밤에 미리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당일 밤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이다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장 투표 개표 결과 트럼프가 미세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도 좀 더 늦은 시간에 개표될 우편 투표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져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4년 더 백악관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놓고 수많은 소송이 전개됐다. 이 때문에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워싱턴에 머물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 유권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133년이나 된 선거 인계수법 Electoral College Act 때문인데요.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 주가 선거인단 명단을 미국 의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는 12월 14일까지 각 주는 워싱턴에 이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표가 시작되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및 개표 절차를 놓고 줄소송이 진행되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속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뉴욕주 경선 결과는 주 선관위가 우편투표 집계 지연으로 8월 초에 나왔습니다. 수만 장의 우편투표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또 다른 수만 장의 기표용지에 우체국 소인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협의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WTO 회원국들의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를 WTO 사무총장 자리에 앉히려 할 경우 WTO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심할 경우 미국이 WTO를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뜻대로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출자 지분으로 WTO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호 국제법 통상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적임자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면 유럽이나 중국도 미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전제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WTO 사무총장 후보 간 무승부 상황이 나와 유명희 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3년씩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미국과 유럽은 무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수파 차이 후보를 밀면서 극한 대립이 벌어졌고 결국 두 후보 모두 3년씩 번갈아 가면서 WTO 사무총장을 맡기로 타협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로 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4위인 삼성이 이 분야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커다란 기회를 가지게 됐다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1위 통신사이자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인 스프린트에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1위 통신사마저 삼성을 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한국처럼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 국가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라며 한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과 G7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베팅 거래소인 영국의 베트페어 익스체인지는 현재 미국 대선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2억 7,100만 파운드, 하나로 4천억 원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모인 1억 9,900만 파운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베트페어에 따르면 한 도박사는 바이든 후보의 14억 6,500만 원을 베팅했는데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도박사는 22억 5,600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베트페어는 바이든의 승률을 66%, 트럼프의 승률은 35%로 계산했습니다. 바이든이 2배 가까이 유리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베트페어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승률은 80%, 트럼프의 승률은 고작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